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파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무산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오늘 오후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해서 접종 계획이 취소된 자녀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며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으면 가족 모임이나 종교활동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걱정이 엇갈렸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저녁 서울 강북구에 도우미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긴급 문자를 발송해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에 연이어 대형 사이클론이 덮쳤습니다. 주택 등 2만여 채가 파손되고 수백만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후 늦게 그쳤다가 내일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자를 변호한 것과 전관예우 의혹을 문제 삼아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 수임을 두고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차관 재직 당시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맡은 건 공직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자는 피의자를 변호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 취업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의혹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8개월간 변호사로 일하며 자문료 2억 원가량을 받은 데 대해서는 몸을 낮췄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아 발탁된 거 아니냐고 추궁했고 굉장히 아마 정권에서 요청하는 일을 충실히 잘 수행했다. 민주당은 고위직을 맡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립성을 의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받아쳤습니다. 뭉개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의 독립성이 위험되는 후보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격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 개혁과 싸운 거예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검찰 장악, 검찰 해체, 인사권 전행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성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도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선 자신이 승진한 건 전 정부 때라며 적극 방어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후보자께서 이 모두 발언 읽으셨죠? 네. 네. 이거 후보자님 직접 쓰셨습니까? 제가 대부분 내용을 썼고요.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4개월은 월 1,900만 원. 그 이후에 4개월은 월 2,900만 원. 그래서 8개월 동안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검사 시절에
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네, 그분들 후보자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한 2,200만 원은 사실은 크지 않은 어떤 정관예우라 볼 수 없는 월급인 것은 맞습니다.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에 이렇게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검사들이 선호하는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을 소위 이전 정부에서 역임을 했고요. 검사장 승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검사장 승진을 이전 정부에서 했습니다.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이거 굉장히 위중한 거죠? 또 제가 구체적인 자. 내용 보고받지 않았고요. 법에 근거 없는 불법이라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뭐 따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에 대해서 논의했었죠. 그러니까 같은 대답을 하게 돼서 아, 논의하셨죠? 죄송합니다. 네, 어제 정치권의 또 다른 중요한 일정 가운데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제각각 아쉬운 부분을 토로하면서 각 당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대북 정책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과 백신 협력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 대표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의원 외교 차원에서 저희 당도 또 여야 간의 협력에서 초당적으로 한미 간의 의원 외교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백신 파트너십 내용이 막연한 데다 국내에선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한미 간의 원전 수출을 협력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손실보상 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까지 정부 비판을 종합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한미동맹 복원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백신 협력과 북한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최근에 잇단 산재 사고를 얘기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근절 TF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방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코로나 등의 이유로 1년여 만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각 당마다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여야 5당 대표 간담회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오는 8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한미 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북한의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안하자고 말했는데 미국 측도 북미 대화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면서 코로나19로 과거처럼 대규모 병력이 대면 훈련을 하는 건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인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인원이 대면 훈련을 하는 건 여건상 어렵고 연합훈련의 시기나 방식 수준에 대해 추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혀서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건 북한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 여건을 마련한 만큼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하나로 지목하며 강한 반감을 보였던 군사훈련을 조정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을 미뤄봐서 훈련 조정안이 미국과 완전히 조율된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당대표 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 대상자 5명을 추리는 예비경선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돌풍을 견제하려 등장한 유승민계 논란이 옛 친박계까지 꺼내면서 개파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상 유승민계 대표 불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정 대선 주자의 개파가 당대표가 되면 외부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외부의 후보들이 우리 당에 오는 것을 혹시나 꺼려하지 않을까 심한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경선 관리, 대선 관리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유승민계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옛 친박계의 전폭 지원을 받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가 되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할 거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나경원 대표와 과거 이제 친박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저는 상당히 겹친 점 많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주장을 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도 개파 주장은 흉가에서 유령을 봤다는 것과 같다며 두려움이 만든 허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권 경쟁을 둘러싼 개파 논쟁에 옛 친이계, 이재호 상임 고문의 단체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지지하자고 모의한 문건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준석 돌풍에 과도한 여론조사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던 주 전 원내대표도 당혹스러워진 상황.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퍼뜨려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진 주자들은 이것이야말로 개파 정치이자 척결해야 할 구태라며 다시 똘똘 뭉쳤습니다. 무개파를 자처한 김은혜 의원은 난데없는 개파 폭탄에 저희가 의심된다고 지탄했습니다. 신진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활기가 돌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개파 논쟁 가열로 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포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많은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지난 2019년 조국 수호 촛불 집회를 주도한 개혁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들러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닌 만큼 하나씩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권모술수의 구린내가 난다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SNS를 통해서 민주당이 희대의 사기꾼, 김대엽의 정치 공작과 드루킹 여론 조작까지 캐캐묵은 공작의 말을 잊지 못하는 것 같은데 추악한 정치 공작을 하다간 구정물만 뒤집었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5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631명보다 50명이 적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99명, 비수도권이 182명으로 서울이 21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54명, 인천이 27명, 대구 24명, 제주 22명, 대전 21명, 부산과 충남 각각 17명 등입니다. 어제 저녁 방역당국이 서울 강북구 일대 도우미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북구 일대 노래방 집단 감염 규모가 상당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저녁 수도권 전역 주민에게 발송한 문자입니다. 이달 서울 강북구 일대 도우미이용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강북구 노래방 관련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해당 지자체가 아닌 중대본이 300여 곳에 달하는 강북구 전체 노래방을 지칭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해당 장소를 소재지인 강북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역 주민이 방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강북구 노래방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중대본은 지난달에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도우미이용 노래방 방문자와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분당구 노래방은 감염원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이 8일로 이후 N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노래방을 방문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학생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노래방은 환기가 미흡하고 밀폐된 지하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장시간 체류에 그만큼 감염 위험이 큽니다. 또한 노래방 도우미는 대부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은밀히 여러 업소에서 일하기도 해 역학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도우미로 통칭되는 접객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출입 명부를 소홀히 하고 주류 판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욱이 이번 강북구 사례는 감염원 노출 기간이 26일로 훨씬 길어 집단 감염 규모가 상당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혜택이 오늘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난 뒤부터 해당되는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직계가족이라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조부모님 2분이 모두 백신을 맞으셨다면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절반 정도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미술이나 컴퓨터 교육 같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때까지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7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으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회나 행사만 아니면 마스크 없이 산책 가고 운동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백신을 맞으면 교회나 절에 가는 것도 조금은 자유로워집니다. 2차까지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기대와 걱정이 엇갈렸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시민들의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인적 끊겼던 경로당에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1차 접종만 마쳐도 모임 제한을 완화해주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이 발표되자 경로당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하다가 1차 접종을 하신 2주가 지나신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일 생각에 어르신들도 신이 났습니다.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감염 취약 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에서도 조심스레 면회 완화를 준비 중입니다. 면회객과 환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황이면 이렇게 가림막을 열고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병원 측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뜨고 설레셔서 문의를 많이 전화를 주신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방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7월부턴 1차 접종자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두고는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거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염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백신 1차 접종자 중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때이른 조치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야. 좀 더 많이 맞아가지고 많이 벗어야 인식이 되지. 전문가들은 백신 인센티브로 자칫 방역 심리가 해이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접종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접종자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방역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리적인 해이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접종률 저조의 근본적 원인은 백신에 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상 반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백신 선택권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코로나19 잔여 백신 수량을 카카오톡과 네이버에서 확인하고 접종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병원에 전화해서 이른바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문의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취소된 이른바 노쇼 백신을 맞으려면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를 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물량 확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방법조차도 몰라요 일단. 그래서 뭐 있다면은 뭐 좀 접종을 하고 싶은데 병원 입장에서도 취소자가 생겨 기준 접종 인원을 넘지 않으면 맞으려던 사람들까지 다른 날짜로 옮겨야 해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불편을 덜어줄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카카오톡은 잔여 백신 탭을 만들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제공하면 지도 위에 주변의 위탁 의료기관에 남아있는 백신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누르면 바로 완료. 당일 맞을 수 없을 때에는 알람을 설정해두면 잔여 백신이 생길 때마다 바로 알려줍니다. 네이버는 모바일 앱과 지도 앱 검색창에 잔여 백신, 백신 당일 예약, 노쇼 백신 등을 검색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적 마스크 약국을 찾아주던 서비스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번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일일 예약자가 5인 이상만 예약되면 백신을 개봉하여 접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그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종일을 변경하여 했던 예약자의 불편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 신청 전 미리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백신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진행되며 1992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았거나 사전 예약을 해둔 상태인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서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엇갈린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난 조사가 부족했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미국 보건당국자들의 촉구에 이어 나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곳은 동물에서, 한 곳은 실험실에서 유래했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초 보고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Today, the president asked the intelligence community to redouble their efforts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that could bring us closer to a definitive conclusion and to a report back to him in 90 days. 기원을 밝혀야 다음에 올 세계적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작다는 보고서를 내놨지만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press China to participate in a full, transparent, evidence-based international investigation with the needed access to get to the bottom of a virus. 앞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과 앤디 슬라빗 백악관 선임 고문 등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도 진상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 필요성이 이처럼 다시 확산하면서 중국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전임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의 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가 동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동식물 감독청은 현지 시간 26일 러시아 여러 지역의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3월 말 감독청 산하 연방동물건강보호센터가 개발한 동물용 코로나19 백신 카르니바코프가 사용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대박산과 사이클론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 또 다른 대형 사이클론이 덮쳐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 국민들은 연이은 사이클론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형성된 대형 사이클론 야스가 동부 오디샤주에 상륙했습니다. 매우 심각 등급으로 강해진 야스는 시간당 최대 풍속 150km의 강풍을 몰고 상륙했습니다. 야스가 해안지대를 핥히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수많은 주택과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웨스트 벵골주는 흙집과 임시 대피 시설 등 2만여 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30여 곳의 제방이 무너지고 저지대에 사는 주민 수백만 명이 대피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로 피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웨스트 벵골주 주도인 콜카타의 국제공항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백신 접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앞서 인도에서는 지난 17일 서부 구자라트에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상륙해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타우크테로 인해 155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인도 오디샤주는 지난 1999년 사이클론으로 인해 1만 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할 역세권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공급 예정 물량은 23만 가구로 늘었는데요. 정부는 주민 호응이 크다며 사업 성공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전철 중랑역 주변입니다. 위아래로 철도가 지나다 보니 주변과 단절돼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이 부진한 곳입니다. 이 지역의 노후도는 90%에 달하는 상황.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고밀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중랑구에서만 5곳입니다. 상업과 주거가 결합한 고밀 개발로 이뤄지는 역세권이 3곳이고 나머지 2곳에는 저층 주거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도 그동안 지역 정비가 늦어지면서 노후화된 역세권 3곳이 사업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인천 8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1,000여 가구. 이로써 이사 대책으로 정부가 약속한 공급 물량 83만 가구 가운데 23만 가구의 후보지가 결정된 셈입니다. 지난 2월 4일 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와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후보지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분양가와 분담금 등 보다 명확한 금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처럼 조합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 만큼 실제 공급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지는 추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 공급을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을 쉽게 하고 사업성도 높여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방식을 놓고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과 정부의 공공 재개발이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집값 급등의 핵심 원인이 턱없이 부족한 공급이라고 진단한 오세훈 서울시장.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부터 내놨습니다. 먼저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합니다.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등 부문별로 일정 점수를 넘겨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한 제도로 재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는 필수 항목에 더해 선택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도입합니다. 기존의 자치구가 맡아 통상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시의회 조례 개정도 무난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시의원님들께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그동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시의회와 교감을 한 상태에서 마련된 안입니다. 아울러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후보지 공모일을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해 공모일 이후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건축 허가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지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 방안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조만간 재건축 정상화 방안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1만 호 공급을 추진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전국 하수 처리장의 하수에서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불법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호주나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만큼 불법 마약류 사용이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반증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전국의 57개 하수 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잔류 마약류 종류와 양을 분석했습니다.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한 첫 조사입니다. 그 결과 모든 곳에서 필로폰, 펜디메트라진 등 불법 마약류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프로포폴, 엑스터시, 암페타민은 20곳 이상에서 코카인과 환각제 LSD는 일부 지점에서 검출됐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조사 사업은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불법 마약류 사용을 처음으로 모니터링한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법 마약류의 인구당 1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같은 조사를 한 호주와 유럽연합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대표적인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의 사용 추정량은 1000명당 약 18mg으로 호주의 1.5%, 유럽연합의 51% 수준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검출된 마약류가 모두 인체로부터 배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마약을 하수로 폐기하는 경우가 배제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국내 수사기관에 실제로 적발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는 등 사용 실태 조사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식약처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와 달리 향후 중소도시와 공업지역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경찰관이 추격전 끝에 도주 차량의 유리창을 맨손으로 부수고 피의자를 붙잡는 장면이 SNS에 공개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6시쯤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 40km 정도를 추적해서 도주 차량을 멈춰 세웠고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맨손으로 차 유리창을 부순 뒤 강제로 문을 열어 A씨를 붙잡았습니다. 프랑스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를 사칭한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에 할인 광고를 노출한 뒤 진짜 아미 브랜드명과 똑같은 로고를 사용해 만든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서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을 안락사시키지 말라는 민원이 시청에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주시 동물복지팀은 개를 풀어놓거나 내버린 견주의 책임인데 개를 죽이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죽이지 말라거나 아예 본인이 키우겠다는 민원 전화가 사건이 있었던 지난 22일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의 인기 차종인 G80과 그랜저, 스포티지, K7 등에서 결함이 발견돼 70만 대에 대한 리콜이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개 차종 70만 대에서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단 악재로 휘청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 일단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투자 자금이 보호된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가상 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지난달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강경 입장을 보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렇던 은 위원장이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투자자의 자금이 보호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이딴 말바꾸기와 중국과 유럽연합, 미국이 잇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빼들어 휘청이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일단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여기에 비대면 계좌 개설 등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최근 급격히 덩치를 키워온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재계약 전망이 밝다고 K뱅크 측은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사업 규모나 운영 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이라든가 새로운 규제 환경 하에서 거래소에 요구되는 여러 사항들을 은행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각 거래소는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하는데 업비트가 계속해서 K뱅크의 계좌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국내 코인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 전문가로 불렸던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직서를 낸 금감원 부국장은 거래소 업비트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업계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소속 현직 검사가 업비트의 운영업체 두남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냈지만 이직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하다가 걸린 사람을 사회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겠다는 강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이멍구 자치구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가상화폐 채굴 행위 처벌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를 경우 고속열차표나 항공권의 구매가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지장을 받게 됩니다. 내이멍구 자치구가 마련한 8대 조치에는 채굴업자를 비호하는 공무원이나 채굴장을 알고도 폐쇄하지 않는 공업단지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이 중국, 일본보다 국내 설비 투자 증가는 부진했던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더 활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전망을 내다보기에 중국, 일본과 함께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비교해봤습니다. 한국은 190조 원 투자로 최고점을 찍은 2017년 이후 3년째 하락세입니다. 반도체를 뺀 나머지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 중국은 매년 성장을 이어가다가 2018년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 2019년 급락했고 지난해 소폭이지만 증가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 비슷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내내 지속됐어도 중국과 일본은 한국과 달리 국내 투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중일 세 나라의 10년 평균 자국의 설비 투자를 비교해봤습니다. 한국 2.5%, 중국 4.3%, 일본 3.9%로 한국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 나라의 해외 투자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연평균 중과율이 7.1%로 중국 6.6%, 일본 5.2%에 비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설비 투자 증가율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건 중국이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동력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본이 기업 감세 정책과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민간 혁신 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설비 투자가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해외 투자가 많고 국내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 속에 반도체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설비 투자 중 반도체는 2011년 23.4%에서 지난해 45.3%로 9년 사이 21.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업종별 설비 투자 구성을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반도체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조사를 보면 올해 국내 500대 기업 중 58%는 코로나 재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국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다소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0.75%로 내린 후 다시 지난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췄고 이 금리를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은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3%로 제시했으나 지난 4월 GDP 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서 오늘 회의에서는 GDP 성장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올해 3월 이혼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 3월 이혼이 코로나19 때문에 적었던 영향이 큰데요. 황혼 이혼 역시 많이 늘면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영화와 같이 현실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한 부부들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이혼 건수는 지난해 3월보다 24.4%나 증가했습니다. 모두 9,074건으로 1년 전보다 1,700건 넘게 늘어난 겁니다. 여기엔 50대와 60대의 이른바 황혼 이혼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20년 넘게 같이 산 부부의 이혼은 10,000건을 넘겼습니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1분기 기준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도 17% 가까이 늘어 줄거나 약간 증가한 다른 혼인기간 구분과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황혼 이혼은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전체 이혼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나 그것보다 좀 더 젊은 세대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 인구 집단 자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혼 이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고. 이혼 급증엔 비교 대상인 지난해 3월 이혼 건수가 유독 적었던 탓도 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불안에 법원 문이 닫힌 날이 20일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0년 3월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6%라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번에 이혼이 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늘어나는 이혼과 달리 결혼은 많이 줄어 올해 1분기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17.6% 감소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미국이 최근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 관리 한 명을 제재하자 중국도 미국 관리 제재로 맞대응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 국제종교자위위원회 위원인 조니 무어와 그 가족에 대해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무어의 종교자유 보고서가 사실이 왜곡돼 있고 중국의 종교 정책을 함부로 비방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되자 그동안 러시아에 공을 들여온 중국의 마음이 급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가 중국의 외교 사령탑으로 불리는 양제츠 정치국원의 러시아 방문 기간 도중에 나와서 중국의 입장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에 화상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나라가 협력을 통해 중국 장수성과 랴오닝성에 짓기로 한 원전 착공식 행사에서입니다. 양국 정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공사 개시를 선언했고 현장의 박수 소리가 회담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동. 시 주석은 러시아와 원전의 핵심 기술 개발은 물론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이 러시아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와 전략적 안보 협력 논의가 목적인데 미국의 압박에 공동으로 맞설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中俄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百炼成金，坚如磐石。 하지만 양 정치국원의 러시아 방문 도중에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김을 빼려는 미국의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을 방문한 양제츠 정치국원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중러 협력을 발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러 정상회담이 먼저 발표된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요즘 비 소식이 참 잦습니다. 주기적으로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비는 점차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낮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곳곳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레이더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경기 서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수도권과 영서에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온 뒤 오후 늦게 점점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비가 오면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과 부산 22도, 광주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오늘보다 더 요란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맑은 하늘 아래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내륙 곳곳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해안가에는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조간들은 일제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실외 노마스크와 함께 가족 모임 제한 완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나왔지만 너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한미연합 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5당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문 대통령 발언도 조간들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관세청이 불법 사설 환전소를 이용한
600억 원대 가상화폐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구독경제, 신문처럼 정기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내고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배송받는 구독경제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원과 용인 등 지자체 6곳이 2만 3천여 점에 이르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분원 설립에 나서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서울 소재 초대형 병원들은 주로 인천 지역에 몰리는 양상인데 이 때문에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K-팝 기업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거래 대상은 최대 주주인 이수만 씨 보유 지분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파행을 겪은 끝에 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저녁 서울 강북구의 도우미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긴급 문자를 발송해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해서 접종 계획이 취소된 자녀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으면 가족 모임이나 종교 활동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1년 중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겹치는 슈퍼블러드문 현상이 3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날씨가 흐려서 관측할 수 없었지만 세계 각국에서 자연의 신비를 지켜봤습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1차 접종자까지 방역 지침을 풀어주는 건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됐습니다. 접종 간격이 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방역 완화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인센티브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를 꼽아왔습니다. 2회 접종 원칙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는 2차례 맞은 뒤 2주가 지나야 항체가 충분히 생긴다는 임상 결과를 고려한 겁니다. 1차 접종만 가지고서는 그 지침을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고려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인센티브 방안이 방역당국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완벽하게 되는 거는 2차 접종이고요. 이 사람들을 격리 해제하거나 방역에서 혜택을 주거나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근거도 없는 이런 방역 정책을 하게 되면 혼란할 수밖에 없고요. 1차 접종자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건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상반기 접종이 집중된 고령자는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3주 뒤 2차 접종하는 파이자와 달리 접종 간격이 12주로 긴 만큼 이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완료 접종자로만 하면 노인들한테서 바로 인센티브가 적용이 안 되니까 반발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2주는 좀 불안해서요. 2주째부터 예방률이 올라가지만 4주 넘어가야 60에서 70%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절충점으로 잡는다면 4주가 어떨까 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한 자릿수에 불과한 접종률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현장에서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단체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사회 분위기가 훨씬 느슨한 단계로 감으로 해서 방역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 방안을 재검토할 거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백신 저항성이 큰 남아공 인도 변이 확산 여부도 중요 변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50명이 적습니다.
수도권이 399명, 비수도권이 182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저녁 방역당국이 서울 강북구 일대 도우미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북구 일대 노래방 집단 감염 규모가 상당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저녁 수도권 전역 주민에게 발송한 문자입니다. 이달 서울 강북구 일대 도우미용 노래방 방문자와 종사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강북구 노래방 관련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해당 지자체가 아닌 중대본이 300여 곳에 달하는 강북구 전체 노래방을 지칭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욱이 해당 장소를 소재지인 강북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역 주민이 방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강북구 노래방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중대본은 지난달에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도우미용 노래방 방문자와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분당구 노래방은 감염원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이 8일로 이후 N차 감염이 속출했습니다. 노래방을 방문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학생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노래방은 환기가 미흡하고 밀폐된 지하 공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장시간 체류에 그만큼 감염 위험이 큽니다. 또한 노래방 도우미는 대부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은밀히 여러 업소에서 일하기도 해 역학조사도 쉽지 않습니다. 도우미로 통칭되는 접객원의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출입 명부를 소홀히 하고 주류 판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욱이 이번 강북구 사례는 감염원 노출 기간이 26일로 훨씬 길어 집단 감염 규모가 상당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해서 자녀 백신 접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자녀 백신 탭을 새로 만들고 이용자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와 맞을 수 있는 백신 수량을 표시합니다. 네이버에서는 모바일 앱과 지도 앱 등에서 자녀 백신, 노쇼 백신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설정해 놓은 병원에 자녀 백신이 생길 경우 이용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인증을 거친 본인만 가능하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되기 때문에 1992년 이후 출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같은 필수 업무 종사자와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브리핑에서 백신 수급 상황이 호전되면서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요청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함께 검토했던 사안이라면서도 아직 접종 시기가 결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 서구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 조리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 조사에서 급식실 종사자 4명과 배우자 등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어제 일본 전역에서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4,500여 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4,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 등 9개 광역 지역에 이달 말까지 시한으로 발효 중인 긴급 사태 조치가 대부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인 일본 아사히 신문이 스가 총리에게 올림픽 취소를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약 10만 명에 이르는 대회 관계자를 입국 후 어떻게 통제할지 정부가 구체적인 방법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안전한 대회는 무리라는 겁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가지 방식으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확인용 앱과 화상전화 앱을 설치해 수시로 체크하고 건강 확인 메일에 회신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는 극히 낮습니다.
통지가 아예 없거나 무더기로 오는 경우도 있고 로그인이 잘 되지 않는 등 시스템 문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普通は1件しか来ないんですけれども、この時は30件ぐらいいっぺんに画面に表示されました。びっくりしました。 일본 후생노동성은 하루 평균 2만 2천 명에 이르는 자가격리자 중 약 300명 정도가 위치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을 찾는 대회 관계자 약 10만 명 가운데도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가 총리는 대회 관계자가 지정된 곳을 벗어나 돌아다닐 일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行動も制限をする。そしてそれに反することについては強制的に退去を命じる。そうしたことを含めて 하지만 대회 관계자의 국내 이동을 어떻게 통제할지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런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총리가 대회 취소를 결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후원사인 일본 주요 언론사가 대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감염자 수는 줄고 있지만 속도가 더뎌 긴급 사태는 다음 달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東京で言えばもしオリンピックやるんであれば100以下にする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真剣にやはりやっていかないと. 미국 정부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2달도 채 안 남은 올림픽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을 의심하게 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기원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박사에 이어서 미국 보건장관과 백악관 선임 고문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진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3월 30일 발표한 중국 현지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험실을 통한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정부의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 연구소가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코로나19 기원을 밝히기 위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확신이 없다며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continue with the investigation and go to the next phase of the investigation that the WHO has done. So because we don't know 100% what the origin is.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인 앤디 슬라빗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와 중국이 분명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need a completely transparent process from China. We need the WHO to assist in that matter. We don't feel like we have that now. We need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whatever the answer may be, and that's a critical priority for us.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WHO에 후속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해 WHO의 지난 조사가 미흡했음을 시사했습니다. Phase 2 of the COVID origin study must be launched with terms of reference that are transparent, science-based, and give international experts the independence to fully assess the source of the virus and the early days of the outbreak. CNN도 WHO의 보고서에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담겼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해 의혹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네, 프랑스가 인도발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는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6일 국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오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 21일 영국을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영국에서 입국하면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필요도 없었고 지금 객관적 내용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자녀들의 교육, 취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를 이어갔지만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습니다. 결국 국회가 법정 시한인 어제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은 열흘 이내 시한을 정해서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 없어서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호수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기 피의자를 변호한 적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 수임을 두고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차관 재직 당시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맡은 건 공직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자는 피의자를 변호하지는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라임 사건을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일체 운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 취업 과정에서 불거진 아빠 찬스 의혹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8개월간 변호사로 일하며 자문료 2억 원가량을 받은 데 대해서는 몸을 낮췄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라 국민의힘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아 발탁된 거 아니냐고 추궁했고 굉장히 아마 정권에서 요청하는 일을 충실히 잘 수행했다. 민주당은 고위직을 맡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립성을 의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받아쳤습니다. 뭉개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의 독립성이 위험되는 후보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격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개혁과 싸운 거예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검찰 장악, 검찰 해체, 인사권 전행 이런 것들을 결연한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분.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성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도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10시 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해당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내려주는 단일안을 의원총회에 올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한정하는 안, 현행 유지하며 과세 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아직은 검증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면서 시기상조이고 과제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후보 8명 가운데 본 경선 대상자 5명을 추리는 예비 경선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본선 진출자 5명을 결정합니다. 이번 예비 경선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비율로 치러졌고 본경선은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합산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유경준 의원은 SNS를 통해 당원 여론조사 대상이 40대 이하와 50대, 60대 이상 3개 연령으로만 나뉘어서 20, 30대 청년이 사실상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도 2030의 참여를 막으려는 꼼수 당원 여론조사라며 본선 규칙이라도 재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당원 분포에 따라 배정한 것으로 고령 당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재작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박범계 장관도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섰는데요. 검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재작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의원 시절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은 재판에 앞서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데 대해 민망하다며 입을 뗐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곳 제가 첫 판사로서 부임을 했던 이곳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이 지나 공판이 재개된 건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해 충돌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바는 없습니다. 이해 충돌 여지가 없도록 제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던 지난 2019년 4월 26일 국회 내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박 장관 등이 6층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고 붙잡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명확하게 영상에 있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직접 손을 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애초 피해자로 지목된 당직자와 본인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통보받지 못했고 지금의 공소 사실만 두고 봤을 때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이 당직자까지 동원해 회의실을 봉쇄하면서 의사결정을 막았다며 영상에 나온 상황도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비어있는 회의장을 찾아다니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관계자 27명에 대한 재판에는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여상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 전 의원은 당시 충돌은 여당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7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정치권의 지혜를 모아달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받았다며 안보와 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 전 분야 협력이 크게 확대됐고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반응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미국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여야 대표들이 와 계십니다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만약에 정부에서 검토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이것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한미가 같이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이 문제를 풀어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의원 외교 차원에서 저희 당도 또 여야 간의 협력에서 초당적으로 한미 간의 의원 외교 협력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쉬움과 또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언제 마스크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계획표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서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 고통입니다.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뉴욕에 도착해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 원장은 현지 시각 26일 오전 11시쯤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해 대기하던 승용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 방문인 만큼 박 원장은 이번 일정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선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원장은 짧은 뉴욕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 DC로 이동해서 카운터파트인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만나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판단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두고 정치권의 제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를 5억 원 이하로 하자는 제안부터 25만 호를 모두 공공주택으로 하자는 주장도 남았는데요.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살리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자는 게 핵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으로 얼룩졌던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남양주 진접과 인천 계양을 비롯한 5개 도시를 시작으로 올해 사전 청약으로 풀리는 물량은 모두 3만 200호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특별 공급 물량은 1만 6천여 가구, 과반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구입자 몫입니다. 특별 공급을 기대하는 젊은 층이 사전 청약에 몰릴 가능성이 큰 건데 분양원가를 비롯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실수요자 우려를 잠재우면서 주택 가격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안에서는 3기 신도시 분양가를 일제히 5억 원 밑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성원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공공택지를 사들인 만큼 분양가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공공택지를 분양을 할 때 조성원가 연동제를 해가지고 싼 택지를 분양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싼 분양가의 아파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3기 신도시 30만 6천 호를 5억 이하에 파격적으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 발 나아가 3기 신도시 확정 물량 25만 호를 100% 공공주택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기존 35%보다 늘리는 건 물론 공공자가주택도 3억 원 이하 가격으로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론 도시주택기금 여유자금과 각종 연기금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자가주택은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부, 지분 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회주택 등도 포괄될 것입니다.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 공공주택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변호사 후배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피해자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건물에 경찰관들이 들어갑니다. 새벽 4시쯤 한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혹시 신고를 누가 했나요? 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인 40대 이모 씨로 파악됐습니다.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 발견됐어요. 유서 발견됐어요? 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하니까 일일이 신고받고 출동한 거에는 없으니까요.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석 달여 동안 후배인 여성 초임 변호사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10차례 정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양쪽의 진술이 어긋나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지금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가지고 근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대상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피해자인 여성 변호사 측은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피해 사실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 초임 변호사 사이 지위에 따른 위력이 작용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사실을 드러내 비슷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는 지금 난리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피해자가 마치 의혹을 제기했는데 피의자가 그냥 그 상황에서 사망한 것 같은 사건처럼 돼버리니까. 피해자 측은 이 씨에 대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강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국민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은 유죄, 1명은 무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해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경찰관이 추격전 끝에 도주 차량 유리창을 맨손으로 부수고 피해자를 붙잡는 장면이 SNS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6시쯤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약 40km를 추적해 도주 차량을 멈춰 세웠고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맨손으로 차 유리창을 부순 뒤 강제로 문을 열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제주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도로에서 렌터카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등 관광객 4명은 스스로 빠져나와서 안전하게 구조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겹치는 이른바 슈퍼블러드문 현상이 3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날씨가 흐려서 관측할 수 없었지만 미국 서부와 칠레, 호주 등 각국에서 많은 인파가 모여서 자연의 신비를 지켜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하늘에 뜬 커다란 보름달. 달 윗부분부터 그림자가 지기 시작해 차차 월식이 진행됩니다.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에 도달하기 직전 비행기 한 대가 달빛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개기월식이 관찰됐습니다. 완전히 가려졌던 보름달이 조금씩 커지며 되살아납니다. 많은 인파가 모여 망원경으로 슈퍼문과 월식을 지켜봤습니다. The ancient people really thought that a god or some monster was really eating at the moon and taking bites out of it. But absolutely spectacular to see.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문을 닫았던 천문대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this supermoon is the closest of those for the year. So it brings the moon into about 357,000 kilometres from the Earth. It's usually about 380,000, so that's quite a little bit closer.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개기월식이 겹친 것은 3년 만입니다.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며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달에 도달한 태양의 빛이 반사되면 붉은색을 띠는데 이를 블러드문이라고 부릅니다.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도 슈퍼 블러드문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미국 서부와 멕시코, 칠레, 호주 등 각국이 코로나19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 달 구경을 함께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형성된 대형 사이클론 야스가 동부 오디샤주에 상륙했습니다. 매우 심각 등급으로 강해진 야스는 시간당 최대 풍속 150km의 강풍을 동반해서 심각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웨스트 벵골주 당국은 해안 저지대에 사는 주민 수백만 명이 대피했으며 주택 2만여 채가 파손되고 제방 130여 곳이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의 백신 접종이 중단된 가운데 많은 사람이 대피소로 피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가 일본 오리콘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버터가 최신 오리콘 차트에서 주간 스트리밍과 주간 디지털 싱글 부문 모두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1일부터 사흘 동안 1,600만 회를 기록해서 공개 첫 주 스트리밍 수로는 오리콘 사상 최다입니다. 앞서 다이너마이트와 필름 아웃도 주간 스트리밍이 1,000만 회를 넘었는데 3곡 이상 1,000만 회를 달성한 가수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합니다. 네,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 BTS와 손잡고 만든 세트 메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을 비롯해 12개 나라를 시작으로 한정판 BTS 밀을 출시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BTS 세트는 메뉴는 치킨 맥너겟 10조각, 감자튀김, 콜라로 구성됐습니다. 축구 스타 이동국의 딸 재아 양이 테니스 선수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면서 14살 아시아 랭킹 1위에 올랐는데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부녀를 만나봤습니다. 조윤지 기자입니다. (170cm) 넘는 키에서 내리꽂는 묵직한 서브. 테니스 유망주 이재아의 필살기입니다. 2007년생 사춘기 소녀는 땡볕에서 하루 5시간 넘게 공과 씨름합니다. 땀의 결실일까 이재아는 지난주 아시아 주니어 대회 단복식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아시아 14세 랭킹에서 1위를 꿰찼고 이동국 딸 이관왕으로 화제도 됐습니다. 연습한 게 좀 나와가지고 정말 행복해요. 제 꿈에 한 발짝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아 선수, 그 사람 아빠가 옛날에 축구 선수였는데 약간 이렇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부녀는 연례 행사처럼 또 코트에 마주섭니다. 승리욕도 공격 본능도 닮은 꼴. 운동신경만 믿고 덤빈 아빠는 쩔쩔. 폭풍 성장한 딸의 위닝샷에 혼쭐 나면서도 어쩐지 눈은 웃고 있습니다. 아직 진짜 최소 열심히 뛰었는데 이게 실력 차이가 그냥 확 드러나는 그런 경기였네. 좀 더 연습해서 오세요. 나중엔 진짜 안 봐줘요. 이재아는 롤모델 오사카 나오미처럼 닭공 테니스로 그랜드슬램을 접수하는 상상을 합니다. 프로 인생만 23년, 운동 선배이자 딸바보인 이동국은 영원한 특급 도우미가 될 생각입니다. 아빠가 라이언 킹이니까 재아는 라이언 퀸이 돼야 되고 아빠가 환상 발리 슛이니까 재아는 환상 발리 샷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화이팅! YTN 조은지입니다. 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조간들은 일제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실외 노마스크와 함께 가족 모임 제한 완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나왔지만 너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한미연합 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5당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문 대통령 발언도 조간들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관세청이 불법 사설 환전소를 이용한 600억 원대 가상화폐 불법 외환 거래, 이른바 환치기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구독경제, 신문처럼 정기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내고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배송받는 구독경제가 새로운 소비 문화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원과 용인 등 지자체 6곳이 2만 3천여 점에 이르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분원 설립에 나서며 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서울 소재 초대형 병원들은 주로 인천 지역에 몰리는 양상인데 이 때문에 인천의 상급 종합병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K-팝 기업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거래 대상은 최대 주주인 이수만 씨 보유 지분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봄과 여름이 공존하는 환절기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요즘 비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낮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대전은 22도, 대구는 26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주말에는 맑고 따뜻한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